3년 전 갑자기 사라진 여자. 그런데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 이 사람을 계속 찍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산골의 한 폐가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백 장의 사진이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5년 가을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폐가 한 채를 정리하던 마을. 주민이 다락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옆에는 검은 우산도 함께 놓여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버리고 간 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본 주민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방 안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수백 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한 명의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모습,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까지 모두 일상의 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늘 같은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말이지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각도와 거리를 보면 누군가 몰래 멀리서 그녀를 따라다니며 촬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던 것이지요. 조회 결과 그녀는 3년 전 실종된 시사 채널의 작가 정서윤이었습니다. 당시 정서윤의 실종 사건은 꽤 큰 화제가 되었지만 끝내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한순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미제 실종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었지요. 이 사건을 맡게 된 사람은 형사 윤지혁이었습니다. 그는 강력계에서 오래 일한 경력 많은 형사였고 평소 끈질긴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윤지혁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정서윤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정서윤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종 몇 달 전 헤어진 사이였고 헤어짐의 과정이 그리 깔끔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지요. 윤지혁은 그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실종 당일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지혁이 주목한 인물은 정서윤이 일하던 시사 채널의 담당 PD였습니다. 정서윤은 실종 당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그 PD는 정서윤의 행적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사람이었지요. 윤지혁이 찾아가자 PD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정서윤이 실종되기 직전 강원도 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취재를 하고 있었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서윤이 유난히 이번 취재에 대해서는 비밀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윤지혁은 사진과 우산이 발견된 폐가가 있던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은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살아온 사람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윤지혁이 정서윤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장은 잠시 그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마을에 잠시 머물렀던 외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 속 여성과 비슷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확한 시기나 행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습니다. 윤지혁은 세 사람 모두에게서 뚜렷한 알리바이와 애매한 증언만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윤지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서윤이 3년 전 그날 정말로 사라진 것이라면 이 사진들은 대체 누가 언제 찍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사라진 뒤에도 같은 검은 우산을 들고 다녔던 것일까요? 윤지혁은 사진들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분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 모두에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막혀버렸지요. 하지만 윤지혁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실종된 정서윤이었는데 그 사진들 중 일부는 그녀가 사라진 이후에 찍힌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국과수에서 사진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윤지혁은 봉투를 받자마자 서둘러 열어보았습니다. 분석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중 상당수가 정서윤의 실종 시점보다 훨씬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사진 속 배경에 찍힌 계절과 옷차림, 그리고 거리 풍경 속 간판들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정서윤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까요?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정서윤이 스스로 잠적한 것이라 추정했고, 일부는 누군가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촬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어떤 가설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윤지혁은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이 아니라 배경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사진의 구석에서 작은 낙서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돌담 한쪽에 희미하게 적힌 숫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장난으로 적은 숫자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진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지혁은 모든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숫자가 적힌 사진들만 따로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사진은 모두 12장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들을 하나씩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은 모두 6자리였고 앞에 2자리는 항상 일정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윤지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숫자들이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숫자들을 날짜 형식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을 하나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결과를 본 윤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2개의 날짜는 모두 전국 각지의 폐광촌에서 발생한 미제 사망 사건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단순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고 여겨졌던 사건들이 한 장의 사진 속 숫자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혁은 곧바로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요. 하지만 윤지혁은 한 장 한 장 사진과 사건 기록을 대조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속 숫자와 사건, 발생일이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해당 폐광촌 사건들의 기록을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들은 모두 한때 광산이 운영되었고 이후 폐광되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외진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지혁은 정서윤이 단순히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추적하고 있던 것은 단순한 실종이나 사건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연쇄적인 미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가 이 사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정서윤은 실종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었고 실종 이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찍은 사진들은 그녀를 감시하던 누군가가 남긴 자료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혁은 다시 한번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속 정서윤의 표정과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초기 사진들 속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오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 여겼던 일이 전국 단위의 미제 사건과 연결된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자 모두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정서윤의 존재를 줄곧 알고 있었고 그녀의 행적을 기록해왔다는 사실이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지혁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과 사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후어보았습니다. 정서윤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거대한 사건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폐광촌 사망 사건들을 모두 다시 들여다봐야 했고 그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윤지혁은 동료 형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이었지요. 수사팀은 먼저 정서윤이 남긴 취재 자료를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서윤의 노트북은 실종 당시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용했던 외장하드 하나가 그녀의 자취방에서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외장하드는 손상이 심해 데이터가 거의 읽히지 않는 상태였지요. 윤지혁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복원을 맡겼습니다. 복원 작업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지혁은 매일같이 포렌식 팀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손상된 파일이 너무 많아 복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혁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작은 진척이라도 있을 때마다 그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일부 텍스트 파일이 복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깨진 글자들로 가득했지만 그중 한 문서에서 온전한 문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본 윤지혁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메모를 바탕으로 전국 폐광촌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혁은 화이트보드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각 지역의 사건 담당자였던 형사들에게도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윤지혁은 끈질기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지역의 형사는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지만 윤지혁이 보낸 사진 자료를 확인한 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진 속 숫자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이렇게 하나둘 협조하는 형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이 모이자 수사팀은 사건들 사이의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 현장 근처에는 예외 없이 같은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유지로 알려진 인물들과 마을 이장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자료가 쌓일수록 그 빈도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윤지혁은 이 인물들의 사업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공통된 사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광 지역의 토지를 활용한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명의의 회사들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해온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각 지역의 유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연쇄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이권이 얽혀있는 조직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지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자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료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윤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지혁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서윤은 이 비리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 그녀를 지속적으로 촬영해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이 조직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사는 한층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세력이었습니다. 윤지혁은 팀원들에게 외부 발설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진행되었고 자료들은 모두 별도의 보관함에 따로 정리되었습니다. 긴장감은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직을 서던 형사가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다시 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지혁은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서로 분류된 사진은 정서윤이 어딘가 먼 곳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손짓을 하는 모습이라 여기고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진이었습니다. 윤지혁은 사진을 확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서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끝에는 작고 흐릿한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바닷가에 세워진 등대였습니다. 사진 속 등대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지혁은 그 형태를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국의 등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등대와 비교하며 하나씩 대조하던 중 일치하는 등대를 찾아냈습니다. 동해안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등대였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지요. 윤지혁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수사에 처음으로 명확한 방향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정해졌다는 짧은 한마디만으로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새벽 일찍 동해안의 외딴 등대로 출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서윤이 가리키던 그 등대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등대는 오랜 시간 방치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외벽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지혁은 등대 입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곳이 정말 마지막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등대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오래된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별다른 단서가 보이지 않채 팀원들 사이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곳과 색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부분은 사람이 자주 밟고 다닌 흔적이 남아있는 나무 덮개였습니다. 덮개를 드러냈자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윤지혁은 손전등을 들고 가장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작은 지하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여러 개의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메모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기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혁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전국 폐광촌 사건들에 대한 정서윤의 취재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과 날짜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관계도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이 어렵게 짜맞춰온 그림이 이미 이곳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카메라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혁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정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서윤은 마지막으로 보였던 사진들보다 한층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누군가 결국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살해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정서윤은 영상 속에서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폐광 지역에서 벌어진 불법 폐기물 매립 사업과 그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지역 유지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벌어진 일련의 사고들까지 그녀가 정리한 내용은 수사팀이 추적해온 모든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서윤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된 직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따로 취재를 이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또 다른 제보자였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신다면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지혁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류와 녹음 파일 그리고 영상 자료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전국 각지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의 실소유주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지역 유지와 이장들이 차례로 소환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보도되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외딴 지역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불법 매립과 그로 인한 환경 피해,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발생했던 수상한 사망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윤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지혁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그 말을 그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지혁은 평소와 같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편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작은 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혁은 엽서를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엽서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우산을 접을 수 있겠네요. 윤지혁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윤지혁은 엽서를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결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